지지난주에 우리 시그널 투 노이즈 얘기까지 어느 정도 했었죠? 기억이 나요? 기억이 한 2주는 가는 것 같네. 근데 그 지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쓸 거, 그리고 뭐 꼭 기기 분석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생활에 그 도움이 많이 될 거가 시그널 투 노이즈 SNB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기기 분석이 나름대로 다 그 앞에 내용이나 뒤에 내용이 엮여 있는 거라고 그랬고, 시그널 투 노이즈가 결국은 1/RSD. RSD가 뭐였죠? 렐러티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었지? 혹시 내가 이름을 다 못 외우니까. 그러면 이 데피니션이 어떻게 됐었어요? 저기 적혀 있지만은 X 바하고 S.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하고선 그 측정 값을 가지고선 SNB를 구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뭐 RSD를 구하는 거랑 같은 얘기가 되는데, X 바, 그러니까 어떤 시그널들의 그러니까 측정 값의 평균 값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스몰 s는 뭐였지? 조금 크게 말해봐. 그렇지. 그것도 표현 편차인데 그 절대값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히 숫자로만 표현하지 않고, 지난번에 내가 그림을 그려줬었는데 이렇게 돼서 아무 샘플이 안 들어갔을 때, 시료에 어떤 아무런 농도가 우리가 측정하려는 물질이 없는 블랭크일 때 시그널을 만약에 측정을 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측정 값들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 값을 다른 축에서 보면은 색깔 있는 편이 아마 어렴풋이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여기 있는 포인트들을 다 아마 찍어 본다면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랑 비슷한 그런 그림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널 투 노이즈를 얘기를 하면서 사실 X바도 있지만 앱솔루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어떻게 구할 것이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측정을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뭐 엑셀에다 집어넣고 가우시안 피팅을 해서 그 이제 이 포인트들이 뭐 이것들이 뭐 이렇게 찍혀 있을 때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우시안 피팅을 해서 그 피팅을 했을 때 요 위드스가 얼마냐, 요 위드스가 얼마냐 해가지고선 가우시안에서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얻을 수도 있고, 근데 지난 시간에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했었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요 S 값은 can be estimated with 99% confidence by divid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max and minimum signal by 5. 간단하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석하기 쉽지는 않았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측정을 블랭크에 대해서 측정을 막 한 다음에 여기서 제일 높은 값은 요거죠. 여기 아마 맥스일 거야. 미니멈은 딱 보니까 한 요게 제일 미니멈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요 맥스라는 것은 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서 거의 요 끝에 해당하는 걸 거고, 제일 위의 값에 해당하는 거고, 미니멈은 제일 아래에 해당하는 것일 거예요. 요 맥스 값하고 미니멈 값의 요 차이를 나누기 5를 해주라는 거지. 그러면은 만약에 요거 여기서 S는 맥스 마이너스 미니멈 값에 5로 해주면은 그게 정확한 값은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99%의 뭐 컨피던스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했을 때 요만큼이 S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그 근거가 뭐였지?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 책 뒤에서 보면은 그 부록에 이런 게 있었죠. 요 안에 있는 흐름들의 이 전체의 99%가 된다고 하면은 99% 신뢰도라고 하면은 요 끝에 맨 끝에 있는 양쪽 끝이 이쪽은 플러스 2.58 시그마, 이쪽은 마이너스 2.58 시그마라고 뒤에 부록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의 부록에. 그 얘기는 우리가 99%, 그러니까 전체 측정 값들이 한 99% 안은 99% 정도는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러니까 합치면은 약 5 시그마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한 값에서 제일 큰 값, 제일 작은 값을 하면은 99% 정도 신뢰도에서는 요 차이가 약 뭐 여기서 정확히 하면 5.16이지만은 약 5 시그마 정도 되니까 요 차이를 5로 나눠주면은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를 구할 때 필요한 소위 표준 편차, 절대 편집 편차를 그러니까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다는 거지. 추정할 수 있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S가 좀 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었는데 대략 눈대중으로도 S가 어느 정도 될지 예측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건 어떻게 구할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그래서 이건 블랭크에 대해서 찍었고 찍다가 샘플 넣었어요. 샘플 넣었더니 그것의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의 평균값이 X바죠. 시료를 넣어서 어떤 농도의 시료를 넣어서 그 시료에 의해서 나오는 시그널의 측정값의 평균이 X바가 되는 거지. X바를 구하고 여기서 아까 구했던 S를 구했으니까 요거 두 개를 가지고선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가 얼마 정도 된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지. 대략 그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 가거나 아니면 졸업 연구로 실험을 하는데 스펙트럼을 구했는데 저쪽에 있으니까 좀 불편하구나. 스펙트럼을 구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가 지금 소위 노이즈 레벨인데 맥시멈에서 미니멈 뺀 다음에 5분의 1 정도 아마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한 이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이건 참 애매한데 그래서 요게 픽이다 아니면 요게 픽이다 그러면은 그 픽의 높이에서의 X바 평균값을 구하고 S로 요걸 나누면은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하면 4.3이라는 건데 한 요 정도 높이하고 한 요 정도 높이하고 비니까 뭐 한 3, 4 이렇게 그러니까 추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훨씬 쉽겠지? 시그널이 훨씬 크니까. 여기서는 만약 이 픽을 중심으로 한다면 이 크기를 여기에서의 맥시멈 미니멈 값의 5분의 1으로 나눠주면은 약 한 43 이 정도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정확히 계산하지 않더라도 내 데이터의 시그널 투 노이즈가 얼마 정도 된다라는 것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시그널 투 노이즈를 추정하는 이유는 우리가 요 전에 또 뭘 배웠지?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 배웠죠. 센시티비티, 디텍션 리미트, 뭐 퀀티피케이션 리미트, 그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 이런 것들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는 듯한 표정이 많네. 다시 하면
해볼까? 센시티비티는 뭐라 그랬지? 기억나는 사람? 민감도. 길게 말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맞아요. 얼마나 작은 차이를 농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나 이런 거죠. 이것도 앞에 나오긴 하는데 이게 무슨 리모컨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네. 예, 여기에 영어로 쓰여있긴 해주면은 얼마나 작은 농도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나. 이게 센시티비티란 말이야. 그렇죠? 사실 지난번에 설명할 때 그 정도만 얘기하고 더 이상 그 밑에 있는 자세한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뒤에 시그널 투 노이즈라든가 이런 거 개념이 없으면은 좀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결국 센시티비티라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 블랭크 여기에 농도 컨센트레이션이고 이쪽이 시그널 S라고 했을 때 우리가 블랭크를 넣고선 농도 0이 이 지점에서 그냥 찍어 보면은 신호가 빵으로 나올까요? 0으로 나올까? 항상 노이즈라는 게 있죠. 백그라운드 노이즈라는 게. 여기에 0이 안 나오고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마치 좀 전에 그 블랭크 시그널처럼.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시료, 우리가 원하는 시료를 농도를 점점 증가시켜주면은 그 농도에 따라서 신호가 비례해서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러면은 신호가 이렇게 증가하는 거랑 이렇게 증가하는 거랑 아니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거랑 어떤 게 더 만약에 이게 A라고 그러고 B, C라고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센시티브해요? C. 그러니까 작은 농도의 변화에도 더 신호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C가 더 민감한 거죠. 센시티브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게 그림으로 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그림으로 표현하기는 그 종이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숫자나 아니면 수식으로 많이 표시를 하지. 그래서 이것을 소위 센시티비티를 대표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뭘 할까 하다가 여기서 이 기울기를 하면 되겠다. 이게 농도가 1만큼 증가할 때 얼만큼 뭐 MA, 뭐 MB 똑같지가 않냐? MC 이렇게 해서 요 기울기, 요 슬로프를 가지고선 비교하면은 센시티비티 텀이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책에도 써 있고 여기도 캘리브레이션 센시티비티 M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그널, 요 Y축이 시그널이 M에 C 이렇게 됐을 때 시그널은 그러니까 농도축에 대해서 기울기 M이고 그리고 Y절편이 SBL. SBL이라는 거는 그 블랭크를 넣었을 때 시그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넣었을, 그러니까 시료를 안 넣었을 때 그냥 솔벤트만 있을 때의 시그널이 이 정도 나오니까 이 I절편이 그게 되는 거고 이런 이퀘이션을 표시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M을 센시티비티라고 그러는데 그냥 센시티비티가 아니라 캘리브레이션 센시티비티라고 그래요. 요 M 값을 캘리브레이션 센시티비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문제점이 있는 게
이 캘리브레이션 센시티비티 할 때는 굉장히 여기 블랭크에서도 그렇고 이 시그널이 소위 노이즈가 여기 A나 B나 C가 노이즈가 다 똑같다면은 캘리브레이션 센시티비티가 객관적일 수 있죠. 근데 A가 요 기울기는 낮다고 하더라도 노이즈가 거의 없어. 근데 C는 기울기는 이렇게, 그러니까 M 값은 굉장히 큰데 여기서 노이즈가 만약에 이래. 그러면 과연 C번 시료의 경우가 A번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같은 일만큼 농도를 증가시켰는데 시그널은 확실히 커졌어요. 근데 시그널도 크지만은 노이즈도 이 상태에서 굉장히 커. 그럼 구별하기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캘리브레이션 센시티비티만 가지고는 객관적인 비교를 하기 조금 어려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여기 있는 Analytical Sensitivity. 그리고 이거는 결국은 요 노이즈 아니면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것에 대한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감마는 캘리브레이션 센시티비티 M을 요거는 그 대문자 S가 아니라 소문자 S에다가 그 아래첨자 S를 한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요 시그널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으로 캘리브레이션 센시티비티를 나눠주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아널리티컬 센시티비티라고 그러고, 이 경우는 요 각각의 시스템에서 소위 표준 편차에 대한 노이즈에 대한 부분을 보정해 준 거기 때문에 좀 더 객관적인 비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센시티비티라는 거를 그 전에 배웠고, 시그널 투 노이즈 센시티비티 배웠고, 그래서 얼마나 작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얼마나 작은 것을 구별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얼마나 작은 양을 검출하느냐, 그것에 대해서도 얘기했었죠. 근데 이 디텍션 리미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도 있었어요. 디텍션 리미트 우리말로 하면 뭐죠? 검출 한계. 네, 검출 한계예요. 그러니까 검출한다는 거는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이나믹 레인지 아마 요 다음 슬라이드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보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LOQ하고 LOL이었나? 봅시다. LOL. 책들을 한번 본 사람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다이나믹 레인지는 좀 이따 다시 얘기했지만 LOQ하고 LOL 사이라고 하면서 디텍션 리미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리밋 오브 퀀티피케이션이래. 그러니까 퀀티피케이션 리밋이에요.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치? 얘가 검출한계라면은 얘는 정량한계예요. 뭐가 다르지? 검출과 정량. 뭐가 어려운 거예요? 검출이 더 어려운가? 정량이 더 어렵죠. 여기서는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것을 어떤 숫자로, 신뢰도 높은 숫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디텍션 리미트, 그럼 이것들을 결국 우리가 말로 설명할 때는 항상 말은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수식이나 숫자로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아까 여기서 아주 작은 어떤 시그널이 있다고 그러고, 그것은 블랭크의 시그널, 여기도 대문자, 소문자예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블랭크에서 시그널이 이렇게 있는데, 아까 처음에 시그널 투 노이즈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시료가 들어가서 요만큼의 신호가 나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디텍션 유니트라 그러면은 여기 SM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시료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을 때 대문자, 블랭크에서의 시그널이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표준 편차, 요거가 소문자, 블랭크에서의 표준 편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라고 하면은 블랭크의 시그널 플러스 블랭크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몇 개가 들어가는 정도가 되면은 그게 우리가 미니멈으로 디텍션할 수 있는 SM일까? 라고 할 때 요 K가 얼마인지가 중요하겠지. 이쪽 거 잘 보이나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블랭크에서 시그널에다가 블랭크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하나, 만약에 2개, 뭐 3개, 그러면 이 경우에는 K가 2인 경우일 거고, 이 경우에는 K가 3인 경우일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한 시그널이 요만큼이 됐을 때 디텍션 리미트라고 할지, 요만큼 정도 됐을 때 디텍션 리미트라고 할지, 요만큼 됐을 때 디텍션 리미트라고 할지, 이게 사실 애매모호한 거잖아. 어떤 사람한테는 저게 시그널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이때 요 K 값을 약 3 정도로 본다. 95% 컨피던스 레벨로 했을 때 요게, 그러니까 블랭크 시그널에서 그 블랭크 시그널의 표준 편차의 한 3배 정도 더 큰 정도의 신호가 나오면은 어떤 신호가 검출됐다.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아니라 새로운 신호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이 정도 시그널이 되면은, 그리고 요게 블랭크,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에서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의 한 3배 정도 된다면은 여기서부터는 검출했다. 우리가 본 거다. 라는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뭐 2나 1 이 정도면은 뭐 우리가 스펙트럼 찍을 때는 항상 뭐 이렇게 되고 논쟁이 있을 수 있지. 과연 이게 무엇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근데 그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K가 3인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있다 없다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디텍션의 판단 기준. 근데 리미트 오브 퀀티피케이션, 이걸 가지고 정량을 할 수 있으려면은 훨씬 더 시그널이 커져야 되겠지. 그때는 리미트 오브 퀀티피케이션 때는 K가 약 1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이런 노이즈보다 시그널이 이 정도는 커야지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정량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들 calibration sensitivity, analytical, detection limit, quantification limit 이런 것들 개념의 미묘한 차이들을 이해하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럼 좀 SOS를 치든지.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도 기억나는 사람 있죠? 다이나믹 레인지는 우리가 얼마나 넓은 농도 범위를 이 분석 기기를 가지고선 측정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지.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장비를 사려고 그러는데 그 장비를 판매하는 아니면 장비를 만드는 사람이 와서 아 우리 거는 다이나믹 레인지가 뭐 ppb부터 %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아까 거기서 시그널을 살짝 볼 수만 있으면 우리가 거기까지도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맞는 게 아니고 다이나믹 레인지의 맨 아래쪽은 리밋 오브 퀀티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블랭크 했을 때 시그널의 스탠다드 표준 편차의 한 10배 정도는 시그널이 검출되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위에 쪽 한계는 리밋 오브 리니어리티, 그러니까 선형성이 이제 한계에 다다르는데 이게 쭉 일직선, 그러니까 그 선형적으로 리니어하게 증가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계속 시그널이 커지다 보면은 뭐 세츄레이션이 되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게 커브가 점점 슬로프가 완만해져요. 그래서 요 리니어한 직선에서 얼마큼 벗어나나 그게 약 5% 정도 이상 그 리니어한 직선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을 리밋 오브 리니어리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뭐 GCMS를 쓴다, 아니면 ICP-MS를 쓴다, 아니면 UV 비저블 스펙트로포토메트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 소위 장비마다의 소위 스펙이 있잖아요. 이 장비의 어널리티컬 센시티비티는 얼마고 그 다음에 다이나믹 레인지는 얼마고. 근데 그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을 정할 때 그 실제로 그 장비회사에서 정확히 알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이런 기준이 다 엄밀하게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앞으로 이제 기기 분석을 수업을 들을 때나 아니면 앞으로 뭐 연구나 다른 일을 할 때 소위 스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정확히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제일 중요한 거가 시그널 투 노이즈라고 그랬고 시그널 투 노이즈가 얼마 되느냐를 정확히 판단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내 상태가 어떤지, 내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스펙 그래서 좀 그렇지만은 내 영어 성적이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아야지 그 부분을 향상시키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그널 투 노이즈를 정확히 그 측정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일단 측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시그널 투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 시그널 투 노이즈를 향상시킬까? 이게 여러분들 이제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분석을 잘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서 제일 키가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시그널 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미지를 선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스펙트럼을 좀 더 뚜렷하게 만들 수 있을까? 조작이 아니라 합리적인 실험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하려면 일단 시그널 투 노이즈를 향상시키려면은 S가 증가하든지 노이즈가 감소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시그널을 증가시키는 거는 사실 시그널은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뭐 라만이라든가 IR이라든가 NMR이라든가 스펙트로스코픽 메소드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공통적인 부분은 노이즈야. 응? 그래서 지금 이 챕터에서는 노이즈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감소시킬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그럼 노이즈는 뭐야? 노이즈는 뭐지? 노이즈가 뭘까? 노이즈의 원인이 뭔가? 노이즈의 원인이 뭔가? 어떤 노이즈들이 있나? 이것들을 먼저 알아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노이즈에는 케미컬 노이즈나 인스트루멘털 노이즈 등이 있는데, 케미컬 노이즈는 사실 그 하는 시스템, 어떤 화합물이 있는지 어떤 반응에 대해서 측정하는지 그것에 따라서 다 다르고 결국은 거기서의 케미스트리를 이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기 분석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커버를 안 할 거고요. 공통적인 부분, 장비에서 나오는 노이즈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장비에서 나오는 노이즈는 서멀 노이즈, 샷 노이즈, 플리커,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털 노이즈 뭐 이런 것들로 얘기하는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죠. 서멀하고 인바이러먼털은 들어본 단어인데 샷하고 플리커는 뭔가? 그래서 일단 서멀 노이즈. 서멀 노이즈는 결국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정기적인 신호를 받죠. 그러려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전자의 운동도 온도에 모든 화학 반응이 그런 것처럼 원자나 분자나 이런 것도 그런 것처럼 전자도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운동성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자의 운동과 관련되는 그러니까 노이즈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멀 노이즈는 커져.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아마 이퀘이션이 나올 텐데 잠깐 봅시다. 아마 111페이지, 112페이지에 이퀘이션 5.3이 나오네요. 사실 뭐 여러분들이 공학이라든가 뭐 전자공학 이런 거 하는 것도 아닌데 노이즈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루트에서 뭐라고 되어 있지? 4K TR 서멀 노이즈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온도가 올라갈수록 소위 전자 전달이라든가 이런 데서의 운동이 많아지면서 생긴 노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어떤 팩터들을 줄이면은 서멀 노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 서멀 노이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뭔가라는 건데, 서멀 노이즈의 어떤 평균 값은 루트하고 4K, K는 상수인 것 같고 T는 뭐겠어요? 서멀 노이즈니까 온도지. 온도가 올라가면 서멀 노이즈는 커지는 거예요. 온도의 루트 T에 비례하는 거죠. 그럼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노이즈 줄어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할 때 굉장히 노이즈를 줄이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저온으로 내려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절대 온도 K, 0도 K로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 R은 뭘까요? R은 뭘까? 기체상수? 그치, 화학을 배운 사람은 기체상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화학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저쪽 전기공학 이런 데서 나왔을 거야.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R은 뭘까? 저항. 도선이라든가 시스템 안에서의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서멀 노이즈도 같이 커져요. 루트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델타 F는 뭐야? 델타 F야? F야? 그냥 F면 뭐예요?
프리퀀시. 근데 책에 잘 읽어보면은 여기 있어요. 서멀 노이즈 부분을 좀 정리해 놓은 건데 화이트 노이즈라고 되어 있어.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놓고 인디펜던트 오브 프리퀀시. 프리퀀시랑 상관없다는 거야. 주파수가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결국은 파장이잖아요. 파장이랑 역수의 관계니까 파장이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서멀 노이즈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F 값이 있네. 근데 여기서 F는 프리퀀시긴 프리퀀시인데 이걸 하나로 봐야지. 델타 F를 봐야 되고 이거는 밴드위드스, 주파수 대역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핸드폰 이런 거 볼 때 그러니까 밴드위드스하고 비례해서 그 서멀 노이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위드스를 좁게 하면 좁게 할수록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서멀 노이즈 줄어든다는 거죠. 밴드위드스는 뭔가? 전혀 모르나? 거기 112페이지에 5-4 밑에 부분 임태승?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그 한 5줄 The Rise Time 더 크게 잘 안 들려 나도 감기 들려서 그럼 다시 그냥 해. 3TR 다 읽어요 그냥 다른 사람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들도 한번 눈으로 읽어봤어요 혹시? 거기에 정의를 보면 밴드위드스라는 거는 TR, 라이즈 타임이라는 것의 역수인데 많이 좀 복잡해. 어느 순간에 어브럽트 체인지 시그널이 이렇게 변했을 때 얘가 따라가면서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른 시간에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나. 마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BMW는 뭐 0km에서 100km까지 가속하는데 뭐 7초 걸린다, 8초 걸린다 이런 것 같은 것처럼 얼마나 갑자기 우리가 그 엑셀을 확 밟아서 100km로 가는데 그 순간 100km로 차가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몇 초 정도 그 딜레이 타임, 그 속도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 라이즈 타임이 짧으면 짧을수록 밴드위스는 넓어지는 거야. 그 얘기 뭐야?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얘가 넓어지니까 노이즈가 서멀 노이즈가 많아지는 거네. 근데 요거를 라이즈 타임을 빠르게 하면 좋은 거는 짧은 시간에 많이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펄스를 주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라이즈 타임을 증가시키면은 측정 시간 면에서는 장점이 많은데 서멀 노이즈는 증가하게 되니까 그게 또 단점이 되고 또 라이즈 타임을 서멀 노이즈를 줄이려고 밴드위스를 줄이고 밴드위스를 줄이면은 라이즈 타임이 증가할 테니까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은 측정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단점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밴드위스는 이런 라이즈 타임의 역수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그 라이즈 타임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은 대략 감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밴드 위드스가 프리퀀시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멀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야. 주파수나 파장이랑 상관없는 노이즈고, 그 다음에 서멀 노이즈 말고 하나가 또 뭐 있었지? 샷 노이즈. 샷 노이즈가 있었는데, 샷 노이즈는 여기 밑에 뭐라고 써 있나요? Encountered wherever electrons or other charged particle cross a junction. 어떤 계면을 넘어갈 때 생기는 노이즈네. 뭐 도선끼리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센서하고 뭐 커넥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라든가 뭔가 계면이 생기는 부분, 이거는 정션이랑 관련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것의 값은 그 112페이지에 나오듯이 커렌트로 했을 때 뭐였나? 이것도 밴드 위드스랑 관련되는데 얘는 뭐 온도나 저항 이런 거 상관없고 밴드 위드스랑 관련되네요. 그러니까 밴드 위드스를 크게 만들면은, 그러니까 라이즈 타임을 짧게 하면은 서멀 노이즈도 증가하고 샷 노이즈도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 그러니까 얘도 화이트 노이즈. 서멀 노이즈, 샷 노이즈, 그리고 얘네들을 줄이려면은 밴드 위드스를 작게 해주든가 저항을 작게 해주든가 아니면 온도를 낮춰주든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것들은 뭐 설명은 복잡하게 하지만은 결국은 이 이퀘이션 어떤 인자들이 이 노이즈를 줄이는데 기여를 하나,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있는 두 개의 노이즈인데, 세 번째 플리커 노이즈. 플리커 노이즈는 책에 읽어봐도 이거 이유는 잘 모르겠다. 왜 이런 노이즈가 생기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frequency, 1 over f. 아까 계속 화이트 노이즈 그랬죠. 얘는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야. 파장의, 그러니까 프리퀀시에 반비례해서 플리커 노이즈는 증가해요. 그 얘기는 이쪽이 프리퀀시라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플리커 노이즈의 레벨이.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낮은 쪽으로 갈수록 노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실험실에서 노이즈를 측정한 걸 텐데, 이 축이 프리퀀시일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X축 나올 텐데, 피겨 5-3번. X축이 프리퀀시, 헤르츠죠.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이게 플리커 노이즈고, 이 부분은 1 over f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파장이 점점 작아질수록 커지죠. 그리고 나머지 이런 애들은 뭐지? 60 Hz, 120, 240 이런 것들은 뭘까? 여기 벽에서 전기 나오면서 우리 교류 전류로 60Hz로 나오죠? 그런 것들. 그리고 아마 이게 1Hz는 1초에 한 번 오는 거잖아. 0.01Hz는 100초에 한 번이죠. 100초에 한 번 1분 40초. 1분 40초에 한 번 정도씩 오는 노이즈가 뭐가 있을까? 그 더 내려가서 10-4승. 10,000초에 한 번씩. 10,000초면은 몇 분이에요? 몇 시간인가? 3,600초가
1시간이지. 그러면은 한 3시간에 한 번씩. 이런 스케일에서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그러면 빛도 달라지죠. 만약에 우리가 쓰는 센서가 빛에 민감한 센서다 그러면은 창문 열어놓고, 그러니까 햇볕 비치면서 하면은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아니면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은 데일리 노이즈가 들어온다고요.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그 책에 보면은 설명해 있을 텐데, 데이 퍼 데이로 나오는 거는 온도. 그 다음에 이건 뭐 교실이라서 그런지 체인지 오브 클래스라고 해서 아워, 그러니까 1시간마다 아마 수업이 끝나서 학생들이 우르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서 노이즈를 막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 게 다 디텍션 될 수도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맨 이쪽에 있는 CMS 6승, 이런 거는 한 1년 주기로, 계절이 변하면서도 만약에 어떤 실험을 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측정하는 그런 실험을 한다. 그러고 나서 보면은 1년 단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면서 온도 변화에 따른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노이즈가 사실 관찰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 있고, 또 프리퀀시가 높아지면은 우리 주변의 전자기기들, 뭐 핸드폰, 그 다음에 라디오에서 AM, 뭐 TV, FM 이런 프리퀀시들이 다 들어오게 되니까 우리가 저런 신호들을 분석해 보면은 내가 원하는 신호인지 아니면은 주변에 있는 딴 사람들에 의한 건지, 어떤 경우에는 실험실, 뭐 우리 실험실 같은 경우에는 옆방에서 딴 학생이 와서 문 딱 열어서 뭐 문 쾅 닫으면은 그때 실험 결과가 이상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노이즈의 원인들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제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플리커 노이즈가 중요하고, 내가 말을 하다 보니까 인바이러먼털 노이즈까지 한꺼번에 다 얘기했네요. 플리커 노이즈는 파장이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요 백그라운드에 해당한 요 노이즈고,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뭐 며칠에 한 번씩, 시간마다, 아니면은 60Hz, 뭐 AM, 뭐 TV, 뭐 이런 것들은 우리 주변 환경에서 막 들어오는 노이즈. 누가 몇 분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은 그 충격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뭐 몇 분 단위 뭐 이런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인바이러먼털 노이즈하고 플리커 노이즈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것들을 어떻게 줄이느냐를 이제 궁리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기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시그널 투 노이즈를 향상시킬까? 거기서 공통적인 부분은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줄일 수 있을까? 근데 노이즈는 뭔가? 노이즈에는 서멀 노이즈, 샷 노이즈, 그 다음에 플리커, 인바이러먼털 노이즈인데, 서멀이나 샷 노이즈 같은 경우에는 밴드위드스랑 관련되고, 서멀은 거기다가 이제 온도, 저항 이런 것에 관련되니까 걔네들을 줄여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플리커 노이즈, 사실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는 많이 신경을 쓰면 되죠. 학생들 아무도 안 돌아다닐 때 새벽 2시 정도에 실험을 한다, 뭐 이럴 수도 있고, 많이 커버를 할 수 있어요. 그 원인들을 정확히 알게 되면은. 플리커 노이즈는 어떻게 할까? 플리커 노이즈는 원인도 잘 몰라. 근데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프리퀀시가 작아질수록 플리커 노이즈가 커진다.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시그널이 그 작은 파장, 저주파수 영역에 있다. 그럼 이 노이즈를 안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감소시킬까라는 거가 아마 그 다음에 이어져서 나와요. 사실 이거는 분석화뿐만 아니라 여러 공학을 하는 사람들, 뭐 방송 이런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음질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화질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결국은 어떻게 하면은 시그널을 키우고 노이즈를 감소시킬 수 있을까?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통적인 거는 뭐 잘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라운딩, 쉴딩. 여러분들 저 벽에 꽂는 전선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라운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로에 해당하는 기준점. 그 그라운딩을 하고 그 다음에 전선을 아마 굉장히 고급 오디오를 사거나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소위 도선도 그냥 구리나 뭐 이런 거 아니라 뭐 골드 코팅되어 있는 막 이런 거 전도도가 좋은 저항을 낮춰줘서 서멀 노이즈를 줄여주는 그런 것도 쓰고 그 바깥에 보면은 그 브레이디드 쉴드라는 거는 그 철사로 된 망 같은 걸로 돼 있어서 둘러싸줌으로써 외부에서 60Hz짜리 노이즈가 막 들어오면은 얘가 요 가운데 코어로 가기 전에 요 쉴딩 와이어들이 흡수를 해서 그 다 빼주는 거야 그라운드로. 그래서 사실 전선 하나만 봐도 이렇게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고 근데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좋은 걸 산다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러니까 나중에 소프트웨어적인 거가 다시 나오긴 하는데 보통 우리가 시그널을 측정한다 보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그널 노이즈 얘기할 때도 노이즈는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60Hz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우리가 측정하는 시그널은 그거보다 낮은 프리퀀시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요게 시그널이야. 근데 바탕으로 계속 노이즈가 있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것을 좀 깨끗하게 갖고 싶어요. 생각해 보니까 얘는 시그널은 로우 프리퀀시고 이렇게 되면 뭐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한참만 한 번 변하는 거니까. 근데 노이즈는 하이 프리퀀시야. 그래서 회로, 전자 회로 같은 걸 보면은 로우 패스 필터라는 게 있어요. 로우 패스 필터는 뭐냐면 낮은 파장의 시그널만 통과시키고 그 그 하이 프리퀀시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별 의미 없는 그림이긴 하지만은 저항하고 뭐 커패시터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놓으면은 거기선 요 시그널을 통과시켜주면은 하이 프리퀀시인 노이즈만 싹 제거가 돼서 이러한 걸로 변환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로우 패스 필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그 단어의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마듈레이션. 마듈레이션 우리말로 뭐지? 번역판에 뭐라고 번역돼 있어요? 조금 덥네. 모듈레이션 우리말로 볼까? 아까 AM, FM 이런 거 있죠? 라디오 할 때 FM이 뭐야? Father and Mother? AM하고 FM은 A는 앰플리튜드고 F는 프리퀀시예요. 뒤에 있는 M은 마듈레이션이야. 그래서 FM은 프리퀀시 마듈레이션이니까 주파수 변조. 그 다음에 AM은 진폭 변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AM이나 FM에서 이 마듈레이션, 변조라는 거가 사실은 변조라고 해도 이게 무슨 뜻인가? 또 모르겠어 나도. 변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측정한 시그널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 대역에 있어요. 여기에 요게 시그널이야. 0.001Hz 굉장히 낮은 프리퀀시 대역에 있고 그 시그널 크기가 10의 0승이 여기니까 굉장히 작은 값인 거죠. 굉장히 작은 값인데 항상 우리가 측정을 하면 센서에서 나오는 신호는 굉장히 작아요. 근데 센서에서 나오는 정기적 신호를 그 뒤에서 막 몇 백 배, 몇 십만 배, 아니면 몇 백만 배로 증폭을 시켜줘서 우리가 뭐 몇 볼트로 읽고 그러는 거거든요. 처음에 읽는 시그널은 몇 마이크로 암페어, 몇 마이크로 볼트, 뭐 나노 볼트 막 이렇게
측정을 하는데 이것을 증폭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0.001Hz 이렇게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는 어떤 노이즈가 문제가 되지? 화이트 노이즈가 아닌 거는 플리커 노이즈가 있었죠. 여기는 굉장히 노이즈가 많은 영역이야. 그리고 이것을 그냥 증폭을 시키면은 신호는 굉장히 작은 신호가 뭐 증폭을 시킬 때 걔가 뭐 노이즈하고 신호를 구별해서 증폭하지 않잖아요. 똑같이 다 증폭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증폭을 시키면은 신호하고 노이즈가 같이 증폭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에 있어서 얻는 이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그널 투 노이즈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노이즈는 빼고 시그널만 증폭시키고 싶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 꼼수가 뭐냐면은 여기 낮은 파장대역에 있는 신호를 소위 변조, 마듈레이션, 변조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프리퀀시를 저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여기 400Hz로 바꿨다고 했으니까 100, 200, 300, 400 여기에서 400Hz짜리의 신호에다가 그러니까 프리퀀시에다가 우리가 측정한 시그널을 실어서 옮겨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는 좀 마술 같지?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거는. 그러면은 여기서도 아직 작은 시그널이지만은 여기서는 플리커 노이즈가 굉장히 적은 상태. 이 플리커 노이즈가 여기서는 굉장히 없는 상태니까 여기서 증폭을 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400Hz로 0.001Hz에서 400Hz로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증폭을 해서 여기 10의 5승이죠. 그러니까 10만 배 정도 증폭을 했겠지. 10만 배 정도 증폭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원래의 프리퀀시 대역인 뭐 0.001Hz로 돌아온다. 그래서 400Hz로 가는 거는 마듈레이션이고 다시 원래의 프리퀀시 대역으로 가는 거는 디마듈레이션이고. 그래서 변조를 하고 그 다음에 원래로 돌아가고. 근데 그 사이에 증폭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그널이 10의 5승까지 가 있잖아요. 노이즈는 증폭을 안 하고 시그널만 증폭을 시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이제 라디오도 우리가 말하는 목소리를 그냥 보내면은 주변 그러니까 그냥 증폭을 시켜서 보내거나 그러면은 노이즈가 다 같이 가는데 그것을 뭐 FM 몇 킬로헤르츠, 몇 메가헤르츠 이렇게 얘기하죠. 몇이지? 89.1 메가헤르츠 뭐 이렇지. 메가헤르츠면 굉장히 프리퀀시 높은데 저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거네. 그런 프리퀀시로 우리 목소리를 변조, 마듈레이션 시킨 다음에 방송국에서 지방으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디마듈레이션 시켜서 라디오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듈레이션이고 똑같은 과정이 우리가 시그널 투 노이즈를 향상시킬 때도 쓰인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왜 400Hz일까 생각해 보면은 여기 60Hz, 뭐 120, 180, 240 이런 소위 주변에 인바이러먼털 노이즈가 별로 없는 영역으로 지금 간 거야. 이런 인바이러먼털 노이즈가 별로 없죠. 그리고 요거하고 요 AM 사이 여기도 또 상당히 조용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아까 400Hz로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 이 한 240Hz에서 끝나고 인바이러먼털 노이즈가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부터 한 10만 몇십만 정도까지는 또 조용한 영역이 있다고. 여기로 가게 되면은 플리커 노이즈하고 인바이러먼털 노이즈가 다 최소화가 되는 굉장히 조용한 영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측정한 시그널을 마듈레이션 시켜서 여기 조용한 부분을 보내고 여기서 증폭을 시킨 다음에 다시 거꾸로 여기로 그 낮은 프리퀀시로 오게 되면은 원래의 시그널만 증폭시킨 그런 거죠. 이게 슬슬 졸렵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그 마듈레이션은 어떻게 하나?
변조는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쉬운 방법, 아니 제일 이해하기 쉬운 방법. 아마 분석화학 배울 때 그 비저블 스펙트로미터 그림 안에 뭐 차퍼 이런 거 본 기억이 있어요? 예. 차퍼가 잘라주는 거잖아. 빛은 연속적으로 쭉 나오는데 원래 소스에서 빛은 연속적으로 쭉 나오면서 시료를 누우면 높아졌다가 뭐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물론 여기 노이즈가 있겠지, 노이즈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측정은 이렇게 로우 프리퀀시로 될 텐데 이것을 빛에다가 옆에 차퍼를 놔주면, 요거는 여기 한 바퀴 돌 때 빛을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두 번, 2Hz가 생기는 거지. 구멍이 이렇게 많이, 만약 구멍이 이게 몇 개인가? 한 20개 정도 된다 치면은 여기 한 바퀴 돌 때 뭐 20Hz가 나오는 거야. 그럼 저 모터를 뭐 1초에 뭐 10번을 돌린다. 그러면 200Hz가 될 거고, 20번을 돌린다 그러면 400Hz가 될 거야. 이 시그널들이 차퍼에 의해서 뭐 이렇게 굉장히 하이 프리퀀시의 시그널,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아까 낮은 프리퀀시 시그널이 실려 있는 그런 신호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변조, 모듈레이션이에요. 그냥 컨티뉴어스하게 쭉 로우 프리퀀시로 나오는 것을 탁탁탁탁 잘라주면서 일정한 프리퀀시의 시그널, 고주파, 하이 프리퀀시로 바꿔주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걸 증폭시키고 다시 이 프리퀀시를 다시 없애주면은 이제 아까 말했던 시그널만 증가시켜주는 그런 방법이 되는 거겠죠. 여기까지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거가 뭐예요? 다 앞에 시그널 투 노이즈,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 뭐 센시티비티 이런 부분은 지지난주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커버한 거니까 그래도 그때보다는 조금 나을 거라고 나는 기대를 해요.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거는 이제 노이즈라는 거는 어떤 게 있냐, 그 원인이 뭐냐, 그리고 그 노이즈를 크게 하고 작게 하는 소위 인자들은 뭐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 배운 거고, 그 중에서 중요한 게 크게 네 가지로 서멀, 샷, 플리커, 인바이러먼털 노이즈가 있었는데 특성들이 좀씩 달랐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가 이제 서멀은 온도와 밴드위드스,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플리커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노이즈가 아니라 프리퀀시하고 반비례하는 노이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마듈레이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 인바이러먼털 노이즈는 우리 주변에 들어올 수 있는 뭐 60Hz짜리 전기, 아니면은 AM, FM, 아니면 주변에서 건물에서 있을 수 있는 진동, 아니면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거니까 그건 원인을 우리가 프리퀀시를 알게 되면은 아, 이게 어디서 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험을 최대한 그걸 피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차단할 수 있는 걸 거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노이즈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가, 이렇게 하드웨어로 하는 오늘은 하드웨어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떻게 더 이쁜 시그널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